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의대 증원 2,000명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며 의료계가 합리적 조정안을 통일해 오면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KTX가 개통 20주년을 맞았습니다. KTX가 가져온 경제, 사회적 변화와 효과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세계 최고의 만두 목록에 우리나라의 김치만두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만두 공정을 이겨낸 비결과 K만두의 국제적인 위상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개건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했죠. 길게 설명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담화 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어제 의대 정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의정 갈등이 40일이나 넘어서서 의료 현장이 상당히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처음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본 국민이 꽤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내내 2,000명의 증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시 역설을 했고요. 특히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 근거 없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제 담화문 말미에 의료계가 만약에 좀 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그런 수치를 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좀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협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계로서는 이제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역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대통령의 담화문 말미에 나왔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게 대통령 담화문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이런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2,000명 정원을 반대한다면 어느 정도로 수치를 줄여야 할지에 대한 그런 통일된 안을 좀 내놔서 좀 전향적으로 타협에 나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51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이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좀 분분합니다. 이 매몰되지 않겠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이제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볼 때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해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결국 그 키포인트가 과연 그 대통령실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네.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개혁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 과거 27년간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한 현실을 짚고 또 그 어느 정부에서도 주저앉고 말았던 그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관철해 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에 오후에는 지역 2차 병원 중에 하나죠. 대전 유성에 있는 선병원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했죠. 디테일 얘기를 했던데요. 그렇죠. 대국민 담화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행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전에 있는 유성 선병원, 지역 2차 병원입니다. 이곳을 깜짝 방문을 해서 과연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탄 없이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필수 의료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디테일에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항상 답을 구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윤 네네.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소리, 결국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의료개혁의 승부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뭐 서기관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서로 의료기관에 가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근무해서 네. 실상이 과연 어떠한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감해라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늘 뭐 강요들에게도 그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늘 현장을 방문하라는 주문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처 간에도 이제 상호 교류해서 근무하라라는 것도 실상에 옮겨진 것이 있는 만큼 실제 공무원들도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감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의료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점을 네.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좀 냉랭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그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를 시키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이후에 지금 일주일 만에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00명의 숫자에 대해서 좀 조정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좀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화문 발표의 상당 부분을 의료진을 비판을 하는데 할애가 되면서 의료계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에 담화문 내용을 보면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전혀 없고 네. 우리로서는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없다. 종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실 전공의와 정부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좀 시도를 해왔는데 어제 담화문을 계기로 해서 그런 시도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줄여서 전의교협은 처음에는 좀 전향적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이 이 담화에서 제시한 이른바 합리적으로 통일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밤에 각 의사단체들이 또 온라인으로 뭐 총회 같은 걸 했습니다. 그 결과는 또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의료계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단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뭐 의사협회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전의교협이 있고 또 전의교협의 비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전대협이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이제 각각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경한 입장의 회장이 당선된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언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통일된 안을 좀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이후에 4시경에 브리핑을 통해서 전의교협에서 의료계 통일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협도 이제 비대위에 그 합류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이후 저녁 때 7시 이후부터 온라인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실제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의사협회에서 입장 없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네네.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2,0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이 2,000이라는 숫자, 왜 우리가 그 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2,000이라는 이 숫자가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의사들이 모든 의료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료 시간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까지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대전협을 잘못 발음했는데 대전협입니다. 전공의 협의회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2,000명 선, 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걸 놓고 의료계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태를 조속히 타결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 좀 강력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용산에 직접 연락을 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좀 보여주는 내용이 담화문에 담겨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 마당에 이 의제에 2,000명이라는 숫자도 의제에 올라야 되고 그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은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 상당히 넓게 분포가 돼 있는 그런 네.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그 의대 정원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만 해도 이 정부를 지지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피해를 국민이 입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는 그런 여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내용까지 내놓고 있고요. 그런 마당에 여당에서는 여전히 2,000명 정원 조정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개혁, 의정 갈등의 뒷얘기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목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KTX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이었죠.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꼭 20살 청년이 된 KTX의 생일 잔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KTX 청룡이 국토를 누비며 지역의 발전에 동력을 공급하고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도록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이 한 20번 탔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KTX가 지난 20년간 달린 거리 합치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구를 16,050바퀴나 돈 거리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KTX가 실현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10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국민 1인당 말씀하신 대로 20번 이상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누적 이동 거리를 따지면은 지구를 16,150바퀴나 도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고요. 네. 2004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2개 노선에 20개 역을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8개 노선에 69개 역을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년 전에 7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23만 명 되고요. 연간으로 보면은 개통 첫 해에 2천만 명이 KTX를 이용을 했는데 네. 작년에 8,400만 명이니까 오. 4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TX가 도입이 되면서 부산이랄지 목포랄지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하는 거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이 KTX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을 해보면은 연간 2조 5천억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가 우리나라 그 여객 수송을 담당을 하는 비중이 보면은 지금 한 41%가 넘거든요. 그래요? 네, 고속버스 같은 경우가 11%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항공기가 4.5%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대동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KTX의 할아버지라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무궁화호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명명한 겁니다. 당시 모습 직접 보시죠. 경부선에 또 하나의 특별급행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특급 열차는 우리 이 대통령 각각에서 무궁화호라고 명명해 주셨는데 2월 21일 아침부터 운행했습니다. 종래 통일호보다도 30분이나 빠른 무궁화호는 서울 부산간을 6시간 40분에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울 부산을 6시간 40분에 달렸는데 엄청 빠르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 부산 가는 게 큰일이던 그런 시절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도입된 새마을호는 통일 무궁화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객차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어렸을 때 이 새마을호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경주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새마을호를 많이 탔었는데 뭐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추억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새마을호도 비쌌죠. 그렇습니다. 고급 열차의 상징이라고 이제 보면 될 텐데요. 사실상 그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국토의 정말 동맹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열차였고 우리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그 1차 시점이 62년도부터였는데 따라서 이 무궁화호로 명명되었던 것이 62년에는 재건호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부선 관광호였던 그 관광호 역시도 새마을호로 개명이 되었던 것이고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송력 증강 그리고 우리 산업에 기여한 바 이걸 따지자고 하면은 정말 우리 철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김 박사도 얘기했지만 잠깐 열차의 추억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득실거리던 불황화와 깡패, 계란과 사이다를 팔던 여성 판매원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통부에서는 여름철에 여행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정거장마다 음료수 시설을 마련했으며 전국 각 지선의 대형 객차를 폐지하고 새로운 객차로 갈아서 운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요 역군내에 덕실걸리던 불황화나 달리는 열차 내에서 횡퍼버린 깡패들도 자취를 감추고 신속하고 올바른 새 질서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 하순부터는 열차 안에 여자 판매원이 등장. 아가씨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손님들의 피로를 덜어주게 됐습니다. 네, 나이대에 따라서 추억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던 여성 판매원을 보던 분들이 있고 카트로 밀고 다니던 여성 판매원들을 본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해당되는데 자, 이 여성 판매원들
언제부터 사라졌죠, 이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승무 열차라고 합니다. 판매 승무원이 타지 않는 열차를 미승무 열차라고 하는데 이게 2016년부터 조금 많이 그 미승무 열차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지금 이런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보다 지금 사실 그 인건비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담분이 상당히 늘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연간 30억 적자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정도나. 네. 예. 그래서 이제 미승무 열차가 많이 증강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홍익회라고 했었죠, 예전에. 그렇죠. 예. 홍익회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딸려져 있는 그 계란, 그렇죠. 또 양념된 오징어 구이, 그렇죠. 이런- 사이다. 예, 네. 빼놓지 않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래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KTX 20주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서 KTX가 이룬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개통 20주년 기념식이 1일에 있었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 의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치사가 있었습니다. KTX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토의 이동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됐습니다. 먼저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 생활권 얘기가 바로 이 KTX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공개된 처음입니다.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 명명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청룡 최고 시속이 무려 320km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진이 8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우리 기술이 100% 적용된 그런 고속열차입니다. 8량으로 편성이 돼서 오는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예. 최고 시속이 320km니까 지금 현재 KTX 신천이 300km인데 그거보다 한 20km 정도 빠른 속도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멈춰선 상태에서 최고 시속 300km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제로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속 3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분 32초여서 지금 현재 그 KTX 산천이 5분 16초니까 1분 44초나 단축이 된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형상 기차역과 기차역 사이가 거리가 짧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 지형에 걸맞는 그런 한국형 그런 고속철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관차의 동력이 집중이 되는 동력 집중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운행이 되어 왔는데 이 KTX 청룡 같은 경우가 동력 장치가 각 객차에 분산이 되는 동력 분산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객차가 내부가 상당히 쾌적하고 열차 좌석과 좌석 간의 거리가 넓고 복도가 넓고 앞뒤가 20mm 늘어났으니까 좀 더 넓어지네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좌석 수도 한 3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KTX 신천이 10량 정도가 379석인데 청룡이 8량인데 515석이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넓고 쾌적해진 또 그리고 빨라진 KTX 청룡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청룡이 투입되면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전국 2시간 생활권, 아까 뭐 서울 부산을 6시간 40분에 갔는데도 와 했던 시대를 이제 우리가 무려 3분의 1 이상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제 그 과거 영화에서 상상했던 세상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 경부선 타고 가게 되면은 그 시간대별에 따라서는 뭐 3시간 가까이 걸려야 이제 도착하는 노선도 있었는데 신형 KTX가 5월부터 투입이 되게 되면은 정말 2시간 생활권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전국 어디든 갔다가 올 수가 있다.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2시간으로 축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밤낮절에 일 마치고 오후에는 그렇죠. 서울에 있겠네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동 시간 최대 30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광주를 1시간 반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려면은 정차역이 최소화가 되어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쉬게 되면 그 고속의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차역을 한두 개 정도로 최소화해서 경부선의 경우에는 4차례, 호남선의 경우에는 2차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제 4번, 하루에 2번. 그렇죠. 네. 1994년에 이 떼제베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고속 열차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프랑스 연구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어떤 고속 열차를 생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한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우리를 좀 우습게 봤군요. 네. 우리 고속 열차가 KTX 산천 생산에 들어간 것이 2008년부터이고 고속 열차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세계에서 4번째 국가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청룡과 같은 신형 KTX도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떼제베가 이제 우리 청룡 같은 열차를 역수입할 날이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일이 아니죠. GTX-A가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버스로 80분 걸렸던 수서 동탄 구간. 얼마 만에 간다고요? 네,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한 80분 정도가 걸리고 자가용이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어제 3월 30일에 개통한 노선은 GTX-A 노선인데 GTX-A 노선은 동탄역에서부터 파주 운정역까지 운행을 하는 노선인데 네. 일단 수서까지 개통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올 연말쯤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에서부터 수서까지는 2026년 말에 개통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 GTX-A 노선이 수서역과 동탄역 사이에 성남역하고 구성역 2개 역이 있는데 구성역은 지금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6월 말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네. 어찌됐건 이 GTX-A 노선이 뭐 수도권의 교통혁명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한 17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고 예. 나머지 시간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운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을 저희가 몇 개 모아봤습니다. 첫 고객이 화제입니다. 이거 타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초등학생, 선물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첫 승객에게는 보통 이런 이제 선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동탄까지 이제 20분 걸리니까 버스보다 이제 3배 빠르다. 정말 그 속도감에 놀랐던 것 같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고 출퇴근길이 쾌적해졌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초등학생 1호 승객 이 경우에는 용인 한빛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 최준서 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물도 받았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GTX-A를 탄 시민들과 함께 이제 기쁨을 누렸는데 이 최준서 군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열차 덕후였던 모양입니다. 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고객이 이제 됐다는 것인데요. 시속 172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기존 전철과 비교해 봤을 때 진동도 적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상당히 승차감이 이제 좋다라는 이런 시승 소감들을 듣기도 했고요. 중고생들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많이 탑승을 해서 미래에 내가 이제 여기 살면서도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GTX의 원조격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여 년 전에 도입한 전기기관차였습니다. 1973년 6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던 중앙선 전철의 개통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선을 완전히 전철화하는 영동선 전철이 이곳에서 개통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날 산업선 전철 준공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산업철도의 전철화를 그림으로 보면은 지난 1973년 6월에 청량리 제천간 155km의 중앙선을 개통했고 74년에 제천 고한간
80km의 태백산 전철을 개통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국철도산업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합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죠?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그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정말 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는 역시 이 두 분 선각자이자 선구자인 두 분 대통령의 업적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요즘 들어서 우리 뭐 K 산업의 발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우리 산업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이면 뭐 원자력, 반도체면 반도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끌어올려서 네. 오늘날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되새겨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지도자의 판단과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아닌가 싶고 정말 그 과거에 레일을 놓고 기관차를 도입한 이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요. 세계 최고의 만두 3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만두가 들어갔는데 다름 아닌 김치 만두였어요. 그 이유 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K만두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NN 세계 최고의 만두 35가지를 뽑았는데 김치만두가 들어간 건 좀 이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CNN이 여행 특집 기사를 가끔 내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세계에서 가장 가볼 만한 여행지랄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해변 뭐 이런 곳을 꼽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35가지 만두, 3개의 만두를 꼽았습니다. 네. 그 만두에 포함된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얇은 만두피에 이렇게 육즙이 듬뿍 담겨 있는 소롱포라고 하죠. 샤오롱바오. 야, 샤오롱바오. 네. 뭐 샤오롱바오랄지 뭐 이탈리아에는 또 라비올라라는 게 유명하죠. 있죠. 예, 유명한 만두로 만든 그런 파스타가 있고요. 뭐 사천식 완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만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만두가 포함이 된 거죠. 일반 만두도 아니고 김치만두가 포함이 됐다는 건 역시 CNN 입장에서는 김치가 상당히 한국적인 음식이고 그런 김치가 담겨져 있는 만두를 한국의 대표적인 만두로 소개를 한 것이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35가지 만두에 한국의 김치만두를 포함을 해서 소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NN은 김치만두가 중앙아시아에 만티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걸 닮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레시피를 가졌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요? 그렇죠. CNN이 보기에는 한국의 김치 만두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 사실 김치는 우리 한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치 만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었을 것이다. 네.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 만티라는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만두가 있는데요. 네. 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사우디의 특정 지역 이런 곳에서조차 이 만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소고기나 양고기에 소를 넣어서 얇은 그 밀가루 외피를 해서 이제 만두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소스에 요거트가 사용된다고 해요. 맛이 좀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만두보다는 그쪽 중앙아시아 쪽 만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 만두 소에 이제 들어가는 주요 재료가 김치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네, 네. 김치를 잘게 썰어서 소를 채워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NN은 또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요. 김치만두가 중국이 최근 펼치고 있는 이른바 김치 공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이 만두에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먹는다는 거는 한국의 고유 음식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CNN의 시각일 것이고 이 한국의 고유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김치 만두를 이렇게 포함시킨 건 역시 김치의 그 한국의 고유한 음식이 김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결국 중국의 김치 소위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네네. 중국이 그동안 중국의 절인 채소를 절인 음식이죠. 파오차이. 네.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다 이러면서 김치가 사실은 중국 것이다라고 이렇게 김치 공정을 펼쳐왔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뭐 파오차이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그런 채소를 이렇게 단순히 소금에 절인 것이고 전혀 다른 거죠. 그 음식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인데 네. 더군다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이 고춧가루를 담아서 이렇게 빨간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정치적 해석까지 곁들여서 김치만두가 선정이 된 겁니다. CNN은 김치만두에만 주목을 했지만요.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다양한 만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평양식 만두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크기가 좀 크죠. 큼지막한 만두가 있고. 주먹만 하죠. 네, 만 가지 복을 싸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복쟁반이라는 그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만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북한식 만두가 되겠습니다.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크기가 상당히 큰 만두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편수 만두라는 것이 있는데 독특하죠. 예, 여기에는 호박이랑 숙주나물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서 야채가 주 재료가 되는 이런 개성 만두가 있죠. 깔끔한 맛을 항상 개성 음식은 추구하기 때문에 비건 만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성의 편수 만두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강원도 하면은 아무래도 메밀이나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쫄깃한 그 외피 피를 중심으로 한 그 강원도식 만두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제 서울식 만두가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궁중 음식에서 좀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왕족이나 양반들이 즐겨 먹어온 이런 서울식 만두가 있을 한 것이고. 입에 쏙 들어가죠. 네, 또 충청도식의 그 오색 만두라고 해서 겉피의 색상을 강조하는 그런 만두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 있는 만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두가 이제 하나만 소개됐지만 제대로 평가하면 한 10개 들어가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만두를 외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한국 음식 문화로 소개한 것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대한뉴스 영상 하나 보시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해온 사단법인 예지원에서는 연례 1월 행사의 하나로 주한 미군 장성 부인들에게 떡썰기와 만두빚기, 다도 시범과 시음, 시식, 상차림, 그리고 전통 혼례 시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두가 미군 기지로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K만두 알리기에 이제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식료품점에 이게 들어간 거 의미가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 내에 식료품점이 있는데 그 식료품점에 식물성 만두, 그러니까 비건 만두라고 하는데 식물성 만두 3종을 판매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 맛을 낸 그런 만두인데요. 이 주한미군 식료품점에는 입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한미군 측에서 내세우는 조건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한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결국 그 입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괌이랄지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도 이런 식물성 만두를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K만두 말씀드렸는데 이 K만두가요. 해외 시장에서 아주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잠깐 주춤했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6,652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근 900억 가까운 매출을 보인 건데요. 만두 하나로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만두 팔아서 뭐 900억 가까이를 벌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K라면의 그 수출 호조세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김밥도 지금 상당한 인기를 북미에서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 국내 김값을 올리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K 만두조차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수출액이 과거에 비해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이고 이 6,652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전년과 대비해봐도 근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그렇네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 만두가 브랜드가 있고 풀무원 등 이런 식품업계가 상당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비고 만두만 예로 들자면은 북미에서 그 그로서리 식료품 업계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두 업종에 있어서는 반 이상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는 그냥 반 이상을 우리가. 그렇죠. 네. 한국 만두가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2위 그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만두 이 공격 대열의 선두에 공격은 아니겠습니다만 비비고가 있죠. 그 비비고의 경우 해외에서 독특한 만두 마케팅을 펼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게 아주 눈에 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 만두를 비롯해서 K푸드. 저 만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독일의 베스트 하펜타워라고 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건데요. 네. 프랑크푸르트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인강이라고 있는데 저게 뭔가 했더니 만두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강변에 있는 그 베스트벤 타워 그 꼭대기에 저 CG로 저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아, 그게 만두를. 실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CG로 만들어서 저 모양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한 것이죠. 일종의 가상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베스트벤 타워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 지난 1월에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넬슨 제독 동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 네. 트라팔가 광장의 입구에도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CG를 통해서 만두 모양, 만두를 이 그 저 탑 위에 얹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해서 현장에 가면 없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페이스북 이런 데는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SNS를 통해서 네네. 저런 사진을 올려서 저런 랜드마크 관광을 통해서 그런 그저 인지도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K만두가 우리나라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요. 미국으로 간 지도 이제 미국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죠. 동남아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위력을 떨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프리카 대륙에도 우리 만두가 지금 뭐 시장에 널리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네덜란드 식품점에 들어가서 냉장고 탁 열면은 K 만두가 가득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능을 보면 네. 놀란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는데 무슨 뭐 한국 만두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정말 이 만두를 포함한 우리 식품업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히 CJ 제일제당이 해외 식품 분야에서 작년에 매출 5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5조. 어마어마하죠. 네네. 비비고 만두 매출만 해도 8,200억을 넘어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만두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인데요. 네. 2018년에 최초 2천억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이 중요한 것이 국내에 소비되는 만두의 그 액수보다 수출액이 커졌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더 팔았다. 그렇죠. 2019년부터 이제 그 반등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0% 식물성 만두, 소위 그 비건 만두라고 하는 것은 더 그 증가세가 가팔라서 지금 뭐 그 캐나다,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영토 확장한 것은 물론이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총 3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만두 우리는 알지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점심
시간 이용해서 K만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저도 입맛이 좀 당깁니다. 신치영 연세대 개건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내일 아침 6시 10분에 다시 방송이 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뜨겁고 또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